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바쁘게 움직였고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많은 사건, 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9년 제주사회는 무엇을 남겼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시사진단과 함께 해주신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먼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동현 연구교수,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올 한 해 사자성어로 정리해보면 어떨지요. 강호진 대표 먼저 정리해 주시죠. 사자성어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대실소망이 아닌가. 그래서 바라던 일들이 허사가 돼서 매우 이제 실망했다 이런 뜻인데, 뭐 특정인은 아니고 뭐 대한민국 이제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도의회가 국민들의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많은 이제 아쉬움을 줬던 그런 한 해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해서 소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권이 많은 이제 분발과 혁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풍신연등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져왔는데요. 바람이 강하면 연이 더 높게 난다라는 뜻입니다. 제주가 2019년 동안 제2공항을 비롯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들이 하나의 디딤돌이 돼서 2020년에는 제주가 더욱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김 교수님. 저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냥 고집불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 지역의 2019년 상황도 그렇고요. 정치권들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악마처럼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소통이 안 되는 우리 사이의 같은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2020년에는 서로가 소통하면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세 분의 패널이나 제 생각이 거의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상화하택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상화하택이라는 사자성어는요, 물과 불이 되어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분의 패널의 말씀 속에서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2019년 제주도 사회는 크고 작은 수많은 갈등 사안에 휩싸였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갈등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치 갈등으로 확전되는 상황으로 점점 점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내년에는 부디 이런 갈등의 섬이 아니라 화합하고 소통하는 제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내년 이맘때 사자성어 할 때는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래도 갈등의 중심에 선 제2공항 문제가 올 한 해 이슈를 대부분 차지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제2공항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 이슈가 올 한 해 가장 지배적으로 했는데요. 새 예산안 제주도에 통과되면서 유독 원희룡 지사가 이 제2공항 특위 예산만 부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제2공항 특위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원희룡 지사의 부동의가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특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도의회에서 좀 모색하고 있는 중이니까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부동의는 사실 예상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부동의 사태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어쨌든 강행 추진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도 입장에서 특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선전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사실 마여하겠다. 도정은 도정대로 지속적으로 이제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론화의 필요성이 도민의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책 사업으로서 제주도에 필요한 한계 공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잘못하다간 도정이 불통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우리 제2공항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이제 주체가 돼서 하게 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공론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를 하는 그 주체가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였죠. 국토교통부가 되었어야 됐는데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또 애매모호하게 제주도에서 의견을 가져오면 또 수용할 의사는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일관되게 원희룡 도지사가 이런 부분은 진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고 근데 또 도민들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 이상이 공론화를 한번 해야 된다.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결국 도의회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근데 도의회라는 것은 사실은 입법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입법기관에서 이러한 공론화 조사까지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좀 어쨌든 공이 계속 넘어서 도의회까지 왔는데 여기에 예산을 또 배정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공론화를 제주도 내에서 하는 거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도의회가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이걸 공론화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공항 관련해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주도는 사실 결정권이 없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하는 건 맞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안 하면 우리가 뽑은 도지사가 의견을 수렴하는 건 맞다고 보는 거죠. 도지사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뽑은 도의회가 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도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책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5조 8천억 가운데 뭐 저한테는 큰 돈이지만 2억 정도는 의회에 반영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 협치도지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2억 때문에 도지사가 불통의 아이콘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국토부가 낸 그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서에 대해서 환경부가 두 번째로 다시 보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보완 요청을 했는데 그 보완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또 더 추가 보완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그 내용을 보면 그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 그 반대 단체에서는 사실상 그 후보지 자체가 원래부터 그 타당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상 보완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공기라고 하는 건 항공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카오라고 하는 민간 국제 기구에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과 부합했을 때, 그 기준에 따져봤을 때 지금 성산에 지어진 제2공항의 입지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거 이미 결론이 나는 상태인데 국토부는 그에 따른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완, 그러니까 재보완 요구를 했다는 건 결국 국토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다시 보완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환경부가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반려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 사태가 왔으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 또는 입지 부지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정책적인 오류, 용역의 허점 이걸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논의가 가능한 거죠. 이게 이런 자신들의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굉장히 최악의 사태까지도 직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환경부 입장에서 10월 1차 보완을 요구하고 그 2차 재보완을 요구하는 이 행위 자체는 장관님이나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게 법적 시한이 하루 남겨놓고 사실 재보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좀 들어보겠다. 이런 것은 그럼 그간에 그 제2공항 입지 타당성이나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일부 도민들의 시각에 환경부 스스로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준 것 아니냐. 지금 부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전면 재검토 차원으로 이게 넘어가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가 단순하게 환경부의 요식적 어떤 이제 제보한 요구로 받아들이지 말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의혹에 대한 솔직한 해명과 납득할 만한 계기를 놓는 역할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나요? 국토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 다만 아무래도 국토교통부나 지금 환경부가 내년 또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쯤 해서 어떤 또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입지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과연 성산에 가는 게 맞냐 이런 게 좀 있었던 거고 아직 환경부가 국토부에 낸 공문 원본은 공개된 적이 없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러면 조류충돌 위험성 관련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시기가 아마 특정해서 봄과 가을일 터인데 그럼 만약 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월은 지나는 거죠. 그럼 총선 시기에 맞물리면서 그때까지는 약간 뭐 정무적으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봐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그 정도의 기회를 부여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 정책을 좀 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 연장선상에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의견스러움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겠다라는 입장들을 그 공항 갈등에서 특위에다가 밝혔고 반면에 이제 고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정된 절차들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은 이게 환경부라는 그 정부 부처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게 이제 제보안을 요구한 시점에서 국토부 스스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보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를 낮추고 또 반대로 제주도에게 좀 오히려 악역을 또 떠맡기는 그런 형태로 이게 진행될 상황들이 내년 초반까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사실은 그 원희룡 지사 도의 특이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이고 공론화에 대한 반대 입장도 아직까지도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입장 앞으로도 더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뭐 내년에는 혹시 입장 변화 가능성 있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아니 도민들의 70%가 좀 다시 우리끼리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오로지 귀에 맞고 이 돼야 된다, 제2공항이 돼야 된다 이러고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제보안 요구한 것도 예를 들면 제2공항 도지사가 보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에 관련돼서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사는 그런 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원희룡 지사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도 얻을 게 없는 건데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희룡 지사 편을 들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김동현 박사가 관측하는 것처럼 원희룡 지사가 그 제2공항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미미해 보입니다. 역시 그거는 되돌릴 경우에 결국은 정치적인 치명상을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 보면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에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정치적 확고한 신념을 갖고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 보여져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논의됐던 것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안전장치 수단으로서 공론화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결정 내려서 가부를 결정해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사실 도백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고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도민과의 벽을 쌓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불통의 오명을 더 뒤집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도지사께서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러려면 본인의 신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2공항 관련된 막혀있는 그 답답함을 좀 풀어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아무리 국가정책 사업이라도 우리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가 진정한 이제 새로운 정치의 모델인지 지금처럼 한번 다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는 모든 세력들은 마치 적으로 규정해서 가버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현재까지는 바꿀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좀 본인의 입장을 변경해서 도민의 의견을 받아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환경부에서도 제보안 요구도 들어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또 상황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도의회에서 특위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했었던 부분이 특위는 특위대로 하는데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 특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환경부에 제보안 요구가 들어왔고 우리 아까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봄 정도에 또 철새들 관련해 갖고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우리가 반년 정도는 조금 시간이 생기지 않았나 적어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특위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도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지만 어쨌든 예산 외에서의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의 예산으로 제주도에서 홍보하는 것 중에 노영 로터리가도 나오는데 지방분권 관련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가더라도 제주도의 명의로 지사의 명의로 제주도를 홍보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거죠.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정작 국가적 사안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는 저는 바뀌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근데 지방에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이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국토부 그게 아니라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본말을 바꾸는 거라고요.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걸 못하겠다 그런다면 도지사는 누구의 손을 뽑았습니까? 저희 도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저희 도민들이 공론화, 공조사 필요하다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국토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도지사의 정치적 책무고 임무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놓고 자꾸 뭐 말만 하면 국토부가 어쩌니 문재인 정부가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그 레토릭에 불과해요. 일단 저는 반론은 아니고 저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제1의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정부와 국토부라는 거는 이제 동의를 기본적으로 하는.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가 정말 대통령 꿈이 있다면 이걸 풀란 말이에요. 이걸 풀면 대통령 후보, 중요한 대선 후보로 부각될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도 못 풀면 대선 후보는커녕 정치인으로서 생명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죠. 일단 내년 제2공항 사업이 일단 연내 고시는 물 건너간 게 확실하고요. 내년에도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사회에서 이슈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혹시 내년에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변수들, 예를 들면 공론조사 결과 아니면 총선 결과, 이 제2공항에 미치는 그 변수 중에 어떤 변수들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1차적으로 결국은 환경부의 제보안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떻게 대응해서 나올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요식적인 행위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무거운 보안 요구이기 때문에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사실 또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그 반응이 이렇게 제각각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총선 상황 아닙니까? 총선 상황 전에 이게 총선 전국 속에서 대단히 핫 이슈가 될 겁니다. 제2공항 공론화 여부 자체에 대한. 찬반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론화의 찬반의 문제도 사실 핫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심 자체가 결국은
모든 게 다 사실 이제 4월 이전에는 제2공항이 다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도의회가 정해놓은 제2공항 특유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선 국면에서 이슈는 될 건데 다만 4월까지는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그 결론적으로 그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 격차가 있겠는가 이런 아마 그 비율의 차이, 예를 들면 영리병 같은 경우에는 찬반의 비율이 무려 20% 가까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도민들의 의견이 좀 갈려진다면 저는 충분하게 이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아마 격차가 너무 치열하면 상당히 또 이 정책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또 국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이제 정부의 몫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풍신연등 말씀드렸는데 내년 총선이 차라리 4월에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훨씬 큰 이슈로 만들어 갖고는 도민 간의 의견 표현을 훨씬 많이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국회의원이 되고자 지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동안에 제주도 내 그 민주당 3분 국회의원께서 한동안 본인들의 의사를 말씀을 안 하셔서 되게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했었는데 이제는 얘기를 아예 안 할 수가 없는 그 시점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게 더 이제 크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의 입장 변화는 뭐 변수에 전혀 포함이 안 되네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입장이 변할 가능성이 거의 뭐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도청 입장에서도 이제 국토부가 하는 정책 결정, 환경부 정책 결정 과정에 일단 개입할 수가 없고 본인들 사실은 정보를 단순하게 얻는 수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판단하면 사실 도도 굳이 일방적으로 뭐 찬성의 이렇게 편에 서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의 어떤 입장과 무관하게 제2공항 공전화기 문제는 결국은 본연의 직분을 다 해주면 된다, 환경부가. 사실은 큰 곡이 달려 있다고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2공항 문제 이외에도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사진단 패널들이 올 한해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이슈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본업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원이랑 검찰 쪽을 출입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 제주도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고유정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선고는 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전 남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부분 그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하는 날에는 검찰이랑 법원의 바리케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쳐집니다. 그걸 보면 아 오늘 고유정이 재판하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가해자와 이제 피해자가 원래 또 제주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전국 뉴스로 워낙 크게 나가면서 제주도의 치안 상황에 대해서 좀 뭔가 안 좋은 댓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도가 좀 안 좋은 일로 전국 뉴스에 탔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님. 네, 뭐 저는 이제 십몇 년 동안 영리병원을 담당해 왔었는데 마침 2018년, 19년에는 영리병원이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제2공항과는 다르게 이 건은 도지사가 120%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종 결재권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절차까지 이제 무시하면서 사실은 강행하려고 했다가 취소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이제 도지사에 대한 이제 불편한 감정,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녹지 측에서는 대규모 로펌을 동원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녹지 측 입장은 제발 좀 빨리 소송을 진행해 달라라는 것들을 하는 거죠. 재판기를 지정해 달라고. 이게 쭉 진행되면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제 소송의 결과가 나올 건데 아쉬운 거는 변호사님들의 개개인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녹지 측이 꾸린 변호인단보다 제주도가 꾸린 소송 관련된 변호인단이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규모라든가 이런 게 약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패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전문성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번 건은 도민의 입장에서 녹지를 상대로 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바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제주도의 상황들, 뭐 화수 처리 문제도 심각한데 이 쓰레기 문제가 제주도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제주도 안에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출했다가 필리핀까지 갔다 결국 적발돼서 국제적 망신을 산 이 문제도 올 한 해 우리가 좀 주목해볼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 수장님은요? 저는 뭐니 해도 결국은
정말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역 경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원희룡 도지사의 신년사 이렇게 보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와 관련돼서. 하나는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고 두 번째는 민생 경제 안정과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제 도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신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엊그저께 이게 통계청 조사 데이터가 나왔는데 20년 만에 지역 총생산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15년, 13, 14년 만에 지역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밑바닥의 체감 경기는 정말 대단히 나쁩니다. 열이면 열집 다 장사 안 된다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 특히 이제 감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감귤 가격 폭락, 광어 가격 폭락, 월동채소 폭락 다 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울상을 짓고 있고 또 심지어 건설업도 사실은 이제 수주를 점점점 이제 제살깎게 먹기식 경쟁을 하게 되는 상태로 이제 내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올 한 해 사실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내년 같은 경우에만이라도 그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보관과 대책들을 하루속히 강구해내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제주의 영원한 숙제죠. 4.3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4.3 특별법 개정안 지금 발의된 지 2년째 국회에 묵혀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국회 통과가. 외형적으로는 이제 4.3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4.3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내세우는 공약인데 저는 민주당도 사실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마땅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적극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슈에 따라서 문제 제기가 되면 한번 대응하는 수준으로 그쳐버린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는 4월 총선에서 더 심판을 같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에 어차피 임기라는 게 20대 국회가 내년 6월까지거든요. 총선 이후에라도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정치권에 대한 동시적인 책임과 압박들이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4.3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 내에서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희생당한 그 사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됐다면 이 특별법 개정안 자체는 그 이후에 명예회복 차원에서의 배부상의 문제, 수용인의 군사재판 무효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여야의 그 정치적 협상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통과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 공간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게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내년 6월까지 이제 남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4.3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인지 솔직히 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지역사회가 사실 남은 그 기간 동안 또 4월 총선에서도 좀 더 오히려 이제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 호소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이렇게 안 되면 내년 4월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인들은 4.3 추념식 날에 오면 안 돼요. 와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언을 했어요. 이렇게 통과가 안 되면 추념식에 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정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맞는 상황이에요. 국회 상황이 굉장히 공정이 됐고. 하지만 아까 강원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당에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조금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제가 10년 전에 제주에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 4.3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육지에 있는 저희 친구들도 그냥 그 이름 정도만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보니까 2017년에 4.3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국민들이 한 68% 정도였는데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8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4.3에 대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왜 얘기조차 하기 어려운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밝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과 관련된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결정이 또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국 뉴스에 타면서 전국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번에 이제 특별법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다. 이것에 있어서도 저는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적인 소식들도 올해 있었습니다. 이 생존 수용인들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내용상으로는 이제 무죄 판결이죠. 그다음에 형사 보상 결정은 났고 최근에 하반기에 이제 국가배상 그 소송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내년부터 선보이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그 4.3 관련 내용이 대폭 많이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강 대표님 어느 정도로 이게 좀 바뀝니까? 그래서 뭐 페이지로 치면은 몇 줄 있던 이제 교과서 내용이 지금은 거의 2페이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 국민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4.3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내용도 단순하게 이제 단순하게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4.3 당시 있었던 그 지향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통일을 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뤄졌기 때문에 저는 4.3의 근본적인 내용들이 교과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다가가지 않겠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4.3 진상보고서에 후대에 맡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4.3 그 평가 부분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광주하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4.3에서 뒤에 이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학생들이 역사 교과를 배우면서 과연 이 사건의 성격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게 분단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아마 교과서 서술 과정에서 통일운동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이전보다도 진일보한 서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서술적인 방법 변화도 있지만 근데 좀 아쉬운 건 이건 뭐냐면 지금 수용인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 공소기각이 났는데 행불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좀 수용인들은 본인들이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행불자,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법리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별법이 개정돼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 4.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아쉬움이죠, 여전히. 이게 제주 지역 강 변호사님 혹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내년 4월 총선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4.3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통과가 안 된 부분이. 그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워낙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그 부분이니까요. 도민들은 사실은 가족 중에 적어도 한두 분 정도는 이 희생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3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그때도 이슈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이슈는 계속 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도를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얼만큼 교섭 능력을 보이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4.3 특별법 개정 등 관련해서는 총선에서는 저는 이제 김명보 소장님 말씀처럼 여야를 떠나서 다 함께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명 관련해서는 이제 5.18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5.18 민주화 운동으로 되어 있지만 광주 시민이라든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5.18 민중 항쟁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약간 갭이 있는 거죠. 3은 상당히 더 낮은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과서 개편 등을 통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된다면 4.3 당시 있었던 이제 근본적인 이제 지향점에 대해서는 함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온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에서 개발 사업 두고 갈등 사례들이 올해 많았는데요. 선을 1위에 추진되는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같은 마을 한 동네 지역 주민들이 찬반 갈등 커지고 있습니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이 별다른 대응 없이 계속 추이만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을 주민들 갈등은 더 심해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이 갈등의 원인 제공 그리고 갈등을 부추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는 개발 사업자고 행정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두 주체는 빠져버리고 주민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도정은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등이 심각해서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라운드 내려와서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야유나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제2도정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다만 또 하나는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이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모호하다. 특히 이제 뭐 이 찬성 입장 관련된 이 인사들을 만난다거나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이해 추진 과정들을 보면 원지사가 갖고 있는 청정과 보존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목표가 이 선언리에서는 사실상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그 선을 동물 테마파크 사업 자체는 그 환경영향 평가 재협의 한 달을 남겨놓고 공사가 재개되면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행정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를 편들어주고 봐주기식 어떤 행정행위가 아니었냐 이렇게 보시는 게 사실 지금 선을 반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 내에서 정말 많은 그 갈등 요소들이 이제 노출되었지 않습니까? 뭐 주민들 간의 법정 비화도 있었고 법정 소송으로 이제 비화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이장을 탄핵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저 역시 사실 이 선을 동물 테마파크 사업 자체의 일차적인 책임은 오히려 이런 소위 그 굿자월지대에 인접해 있는 이 해당 부지 내에 500여 마리 이상의 동물들을 담아놓는 사파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환경적 측면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했었으면 여기까지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게 이행계획서 검토를 하고 도 입장에서는 사업 승인이 목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이런 개발 다양한 어떤 관광시설의 수요가 분명 과거에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주도가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은 그 자연과의 공생, 자연과 인간의 공생 관계,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의 방식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건 결국은 서로 지역 자체의 존망과도 그게 관련돼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 조금 더 좀 이 사안 자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대책들을 강구해서 사업자 입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허가 관련한 규정들을 다 사업자들이 지켰으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묘미라는 것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의 그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너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뭐 어떠한 의견을 내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끼리 대화를 하는 장을 사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도에서 그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관중처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저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관중석에서 야유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찬반 갈등이 왜 일어났어요? 한 달 남겨놓고 환경영향평가 재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행정의 원칙과 법과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단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나서 이제는 뭐 주민 찬반이 심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어디 찬성의 입장도 반대 입장도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저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 해야 될 사업을 왜 저렇게 선언리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행정이 사실 정확한 방향성을 정리해 줬으면 끝날 문제였는데 지난 월요일 날 보도가 됐지만 지사랑 관련된 이장님이 만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김태환 지사께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당시 마을회장 만났던 생각이 막 불뚝 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안 하셨겠지만 이렇게 오해를 사게 만들면서 하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만약 최악의 경우 이 사업이 결정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해서 이 부분 좀 슬기롭게 방향성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지금 오픈 예정인 신제주 지역에 드림타워 있는데요. 지금 카지노 허가를 안 받았죠? 아직 인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은 다 뽑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허가가 안 나오면은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못 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지사가 카지노 관련된 영업 허가를 주지 않으셨음에 불구하고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더러 하게 되면 불법 영업이 되는 거 그러면 형사상, 민사상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직원을 뽑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압박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 고용 창출을 했는데 만약에 행정에서 허가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실업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압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자 측에서도 정말 엄청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쨌거나 제주도 입장은 그 카지노가 주변에 미치는 그리고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를 거쳐서 그 별도의 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그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영향평가 그 항목들을 봤을 때 너무 두루뭉술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수정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드림타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외국인 카지노 예정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 카지노라고 이렇게 떡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원까지 채용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무리 없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향평가 그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이게 허가가 난다고 해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뭐 보안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안으로는 좀 곤란하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일부에선 어쨌거나 이미 지어진 거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도민들도 적지는 않은데요. 건물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 건물에 카지노를 할지 말지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사업자 측의 기대 사항일 뿐이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절차적으로는 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는 항목 자체에 경제성에 이런 거에 배점을 많이 주면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지역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사회적 영향을 배점이 높아지면 당연히 인허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공개를 하면서 도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지표와 지표에 근거한 평가 절차가 없으면 이것도 또 다른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사실 단순하게 그 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형화가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야만 그 효율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사실은 문제의 본질 자체를 흐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지역이 가져야 될, 입게 될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과연 그걸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카지노 문제뿐만 아니라 그간 그 개발연대 이후에 제주도에서 사실 개발 만능주의에 좀 우리가 사실 좀 너무 이제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 증가 너무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그 난개발 또 뭐 이런 카지노를 포함한 난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지역 자체가 가져가야 될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좀 이제 조망하고 그 조망에 맞춰서 그에 따른 대책들이 같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올 한 해 그 네 분 원희룡 도정 그리고 제주도 의회 우리 김 교수님부터 평가해 주시죠. 저는 집행부와 대의기관. 저는 어제 원희룡 도정의 올 한 해의 성적은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수식어를 했어요. 뭐 청정, 보존, 환경. 그렇지만 이제 그 내막을 보면 그건 레토릭에 불과했다.
적극적인 행정 실천은 없이 오로지 구호만 외쳤던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열광하는 소수의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들었던 원희룡 도지사가 아닌가. 정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 진영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귀를 막은 원희룡 도지사의 이번 올 한 해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행정가로서도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는 몇 점입니까? 의회는 이런 제대로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요. 뭐 학점 치면 한 C-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의회 운영 관련 원지사 얘기는 뭐 제가 이제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의회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1년 한 7, 8개월 이렇게 되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의회 운영 자체가 상당히 이게 민주적이지 못했다. 의장 중심의 독단적 운영 시스템 문제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의원들은 제대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게 지역사회 평가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평가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의회 스스로 도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성해야 되죠. 성찰을 해야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희룡 도정과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나 대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합하고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도모해달라고 의회 의원들을 뽑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심기일전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수로 말씀해 주셔야 집행부하고 대의기관 중에 누가 덜 잘못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점수 매길 자격은 없고요. 일단 도의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독점하는 도의회인데 그 독점적 권한은 도민이 주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거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엔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저는 도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사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지사가 자꾸 서울을 쳐다볼 때는 도민들 입장에서 그래도 서울 가지 말고 여기서 뭔가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최근에 일부의 의견은 서울 가시겠다는 태도를 보니까 차라리 가라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갔을 때는 저는 지사로서 도민들로부터 신망과 이런 것들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추석이었나요? 우리 시사진단 나오셨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도지사 본인도 그렇게 소통이 많이 되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도의회 의장도 만만치 않은 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협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년 동안 뭐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게 내년이 되면은 그렇다면 좀 뭔가 나아질 것인가 별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더 양보를 하고 특히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제주를 넘어서 전국적인 현안들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내년엔 좀 잘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협치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한 도와 도의 협치는 한 건도 없었는데 유일한 한 건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든 5조 8천 예산을 도와 의회가 제2공항 빼고 나눠 먹은 그거 유일한 협치가 아니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있습니다. 김 소장님하고 김 교수님하고 해서 내년 제주 지역 총선 관전 포인트 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이게 그 중앙 상황과 결부지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그 국회는 뭐 식물국회, 뭐 20대 국회를 두고 최악의 국회라고 이제 그 오명이 더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 혐오 자체가 이게 극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 자체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새로운 인물 교체론 그리고 이제 판가리론 이게 사실은 이게 첫 번째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총선이라는 상황은
소위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인해서 세워졌지만 그간에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많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년 총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인물 주체론이나 판가리와 함께 이런 소스들이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유권자들이 어떤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은 민주당의 를 선택했던 저희도 선택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독식 구조가 깨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건 그렇다고 대안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대안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보다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는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주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꼭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근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세 분께서 4.3 특별법, 제2공항 관련해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음번에 선거에 또 나오실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해서 다른 분이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정말 다수 여당인 부분에 국회의원이 올라가도 이렇게 일처리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도민들이 아셨기 때문에 좀 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지만 약간 대안처럼 투표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마음이 바뀌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국적인 부분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민생 경제도 어렵지만 또 조국 장관 사태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을 몇 차례 보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도 국민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좀 낮아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분이 과연 당선이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좀 세심하게 바라보면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선거일 수도 있겠지만 후보의 몇몇 보면은 찍어야 될 사람을 찍어야 선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선거는 또 구도가 되게 중요한데 각 지역은 여기서 결론을 못 내셨던 이제 강창일 의원이 나오실 거냐 말 것이냐, 울 지역은 김은남 의원이 과연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나오실 것인가 말 것인가, 서귀포 지역은 민주당이 진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인 분들이 연합해서 현직과 대응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하지만 그 속에서 도민 입장에서는 과연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 번 더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또 계기인데, 그거는 결국 또 도민들의 마음,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것만큼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예, 김명범 소장님부터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도민들 살림살이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치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만정 실망을 줘서는 되겠습니까? 내년 4월 총선에 반드시 도민들을 받들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저희 도의 정치가 좀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도지사나 자기 역할에 좀 충실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2공항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이 통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가실 분 있으면 서울 가셨으면 좋겠고, 남아서 지킬 분들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총선도 선거 결과 이후에 선거 전처럼 도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도 마지막으로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은 새로운 갈등이 늘어나고 기존 갈등은 더욱 악화된 한 해였습니다. 경자년 새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먹은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1월 2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